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대손 충당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마찬가지로 다 풀진 않고 핵심적인 문제들 위주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자, 우선은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은요, 채권입니다. 채권. 돈을 받을 권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답은 뭐 3번입니다. 받을 어음이고요. 나머지들은 채권은 일단 자산이잖아요. 근데 1번, 2번, 4번. 이거 전부 다 보시다시피 부채들입니다. 부채. 그래서 이제 답이 아닌 거고요. 뭐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에 나타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림이 조금 그런 게 있죠. 요게 줄이 이렇게 가 있는데 요거는 지우시면 돼요. 요거 지우세요. T 계정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그럼 나타날 수 없는 계정 과목인데, T 계정 먼저 볼게요. 차변에, 기초가 차변에 보이시죠? 요걸 단서로 해서, 아, 지금 요거 자산이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은 기초가 차변에 적힌다고.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제 자산이, 네, 요, 물음표, 요 안에 자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대손이란 말 보이시죠? 대손 아까 뭐라 했어요? 채권에 대해서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T 계정은 채권과 관련된 T 계정이구나. 그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채권이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하거든요. 자, 답은 1번인데 단기 매매 증권도 여기서 말하는 채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내가 주식을 산 거고 나중에 이제 파는 거죠. 샀다가 내가 딴 사람한테 또 파는 그런 개념이고요. 2, 3, 4번과 같은 것들은 나중에 돈을 나중에 받을 권리. 단기 매매 증권은 팔 때 돈을 바로 받는 걸 말하고요. 채권은 일단 팔긴 했지만 돈은 나중에 받을 권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거래처 파산 등으로 지급할 능력이 상실하여 채권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라고 한다. 대손 처리 대상 자산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풀었던 모든 문제 공통점 아시겠습니까? 대손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아까 대손 대상인 것은 채권 아니면 뭐 나머지겠지 뭐. 됐죠? 자, 답 찾아보시면 이거 4번입니다.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1, 2, 3번은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었던 채권들이고요. 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형으로 한번 볼게요. 계산형. 계산형은요 2번과 3번 풀겠습니다. 2번과 3번 계산형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 뭐 결산 문제 할 때 분계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보세요. 2017년도 말에 추가 설정액이란 단어, 요거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얼마를 더 충당금 추가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또 계속 읽어보면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의 1% 설정, 그리고 전기 횟수 불능 채권은 뭐 대손 참고를 가져간다. 오케이, 됐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좀 뭐 여러가지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요. 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월 1일입니다. 대손 충당금의 2월액이 120이란 말은요, 1월 1일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언가를 돈을 못 받게 되면 여기에서 뺏어 쓰겠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을 보세요. 전기 회수 불능 채권. 이 말은요, 전기에 내가 못 받을 것으로 알고 대손 처리했었던 채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거가 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전기에 어떤 분기가 있었을 거냐 하면
대변에 매출 채권 못 받았으니까 채권 이렇게 적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만원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 있었느냐에 따라서 뭐 얼마가 적혔었겠죠. 그리고 이 충당금 잔액이 만약에 매출채권 대손 처리 난 것보다 적었다면 추가로 대손 상각비도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대손 난 금액이 충당금 잔액보다 적었으면 충당금으로만 충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처리 끝냈어요. 근데 7월 1일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보시다시피 못 받을 줄 알은 거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돈 받았다. 그러면요, 대변을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돈을 받았으면 돈 받았다 대변에 매출 채권 이렇게 적었었겠죠. 근데 이미 작년 전기에 이게 아예 대손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매출 채권은 다 없애버렸어요. 됐죠? 자, 분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 못 받을 줄 알은 거를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왔다 하면 대손 충당금을 늘려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20만원 늘려.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건 아까 이론할 때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이에요. 요 케이스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책이 너무 이렇게 이론 설명이 길어져서 요거는 요 2번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요, 대손 충당금이 원래, 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원래 충당금이 12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20만원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이냐면 120에서 20이 더해졌으니까 140인 상태입니다. 잔액이. 지금 현재 잔액. 7월 1일의 잔액은 140인 상황이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문제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2017년 12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충당금 설정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평가, 환산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기말에 해야 돼요. 기말에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말에 또 봅니다. 사장님이 부릅니다. 야, 매출채권 지금 얼마 있노? 하니까 예, 2억원 있네요. 그래, 우리는 보통 2억원에다가 1% 곱해가지고 충당금 설정하잖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맞죠. 1% 곱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자, 1% 곱해보니까 내년에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은 200이 된 거예요. 200. 200이 필요하네 라고 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얼마야? 예, 140입니다. 그래, 그럼 140에서 얼마를 더 추가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추가하겠습니다 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추가 분개는 이런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 하실 때는 뭐 분개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2번과 3번을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이 사실은 조금 더 어렵다. 3번은 일반적인 문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라고 합니다. 자,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차이점이 있어요. 2번 문제는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라고 했죠. 그래서 추가 설정하는 거는 사실은 2번 문제 분개 적어야 되겠다. 일단 적고 이야기할게요. 60만원 추가였죠.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요 분개가 나오잖아요. 추가할 때 60만원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추가 설정할 때 요 부분이 이제 60만원 추가됐다 해가지고 답이 6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설정액은 그러면 이 꼴은 대손상각비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자, 3번 문제는 뭐냐?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대손상각비는 추가 설정할 때도 발생을 하지만요. 이건 이런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추가 설정할 때도 발생하겠지만, 자, 여기 연도 말마다, 그러니까 연도 말 부분 보세요.
요때 횟수 불능 예상할 때마다 우리는 추가 설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말 때마다 예상 설정했었고, 그 다음에 또 말 때 예상 설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손상각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요때뿐만 아니라 상각비가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언제냐면 3000년도 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 회수 불능이 발생했다. 그런데 충당금 금액보다 더 크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일단 충당금으로 해결은 했지만 모자란 부분을 상각비를 이렇게 추가하는 작업을 했죠.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추가 설정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요런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올 한 해 동안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라고 하면 보세요. 3000년도 중부터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각비 찾아내라. 지금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갔거든요. 찾아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추가 설정액과 감가상각비, 그냥 대손상각비 총 금액 얼마냐, 이거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리에서 당기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단가상각비는 얼마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기말, 이 말은 기초라는 말과 같아요. 요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1월 1일이라는 것과 같은 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20만원이었다. 첫 번째로 나오죠. 2만원이었다. 나왔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당기준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이 만원 대손 처리되다. 자, 충당금이 2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만원만큼만 뺐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손상각비는 아직 발생하진 않았네요. 여기서는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만원이 빠지면서 잔액이 충당금 잔액 이렇게 적을게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만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말이고요. 잔액이 500에 대해서 1%의 대손을 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1% 곱해보시면 5만원 됩니다. 5만원 되죠? 자, 이제 결론.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은 만원에서 5만원이 됐으니까 4만원만큼이 추가 설정이 됐을 거예요. 추가 설정 공개하실 때 보시면 대손상각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답은 4만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라 하면 추가 설정 때도 보셔야 되지만 대손 처리할 때 혹시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초과해서 더 이렇게 발생했냐, 그걸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데요. 기타의 당좌자산 이렇게 돼 있고, 계정 과목은 일단 선급금,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우선 이렇게 적어는 놨어요. 이건 그냥 적어 놓은 거니까 그래, 나머지 당좌자산으로는 요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 그냥 관련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여기서는 1번, 2번만 볼게요. 1번, 2번. 네. 자, 당좌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죠. 자, 선급금, 미수수익, 선수수익. 우선은요, 답은 선수수익입니다. 요거 숫자가 들어가는 계정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해볼게요. 급자가 들어가는 계정은 차변, 숫자가 들어가는 계정은 대변. 이런 표현 한 적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계정도 있고, 비용이라는 계정도 있고, 선수금이라는 계정도 있고, 선수수익이라는 계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가수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보시다시피 급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말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알고 계시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변의 급자, 대변의 숫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지급, 미수는 반대로 간다 했죠. 미지급, 금,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수, 금,
미수수익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시겠네요. 선수수익은 숫자가 들어가니까 대변 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좌자산이 아니다. 뭐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잘 기억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은 우리가 그때 그 전기하는 거 연습했었잖아요. 분개했었던 거를 계정 과목별로 T 계정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전기, 날짜별로 지금 전기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요거를 다시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분개로 한번 돌아가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 날짜별로 4월 6일이랑 4월 8일 둘 다 제가 분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분개로. 자, 4월 6일 보세요. 자, 요거 T 계정 이름이 선급금이죠. 그리고 차변에 무언가가 적혀있죠. 이 말은 선급금이 분개할 때는 차변에 나왔었다. 그리고 금액은 15만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현금이라 적혀있다라는 말은 반대쪽에는 현금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자, 4월 8일이고요. 선급금이라는 T 계정에 대변에 무언가가 적혀있다. 그러면 분개할 때는 선급금이 대변에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15만원. 그리고 상품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것은 반대쪽에 상품이라는 계정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까지 일단 됐고요. 자, 그 다음 이거 날짜별로 거래를 한번 읽어봅시다. 4월 6일이 먼저니까 4월 6일부터 볼게요. 4월 6일 요 부분 봅니다. 차변에 선급금 적혀있고 대변에 현금 적혀있어요. 요거는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미리 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4월 6일과 관련된 거는 요 1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4월 6일과 관련된 거래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답은 1번입니다. 근데 4월 8일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차변의 상품이 나한테 들어왔다. 상품을 매입하다라는 표현 여기 3번에 있네. 두 번째, 대변의 선급금 보이시죠? 내가 줄 돈 중에서 예전에 미리 줬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차감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4월 8일. 4월 8일은 3번에 적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분개된 것들을 혹은 전기된 것들을 분개로 이렇게 돌리고 쪼개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종합 문제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당좌자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아셔야지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종합 문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종합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일단 2번과 3번 풀겠습니다. 2번과 3번. 자, 2번부터 볼게요. 당좌자산이 아닌 것은 뭐 쭉 찾아보시면 임차보증금 나옵니다.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뭐 앞으로 간간히 나올 거예요. 자, 계정 과목은 항상 그 계정 과목이 소속된 곳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냥 쭉 읽어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으로 처리한다. 맞고요. 120일의 만기. 요거 이따 보세요. 3개월은요, 여러분 90일이잖아요. 대충 90, 뭐 정확하게 말하면 92일, 91일이 되겠죠. 근데 90일이 넘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다는 요 말. 현금성 자산의 키워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그죠? 얘가 3개월이 안 되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됐어요? 자,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이금. 여기에는 당점 발행 당좌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간간히 이렇게 그냥 당점 발행 수표라는 말 속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그 개념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당점이 발행했다 수표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웁니다. 그 다음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문제가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디테일하지 않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면 이게 좀 정확하게 맞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좀 그냥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굳이 디테일하게 따지면 틀린 부분입니다. 틀린 부분. 근데 2번 보기가 더 틀렸기 때문에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계산 문제 볼 거예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1번, 3번, 4번, 5번 보겠습니다. 1번, 3번, 4번, 5번. 일단 요거 볼게요. 자, 우선 1번부터 갑니다. 다음 기말 자산 계정의 잔액이다. 재무상태표에 당좌 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당좌 자산 찾아볼게요. 그냥 찾아서 체크하면 됩니다. 현금, 보통 예금, 상품은 아니죠. 얘는 재고자산, 배상매출금, 받으러 비품은 아니죠. 비품은 유형자산, 유형자산입니다. 그럼 다 합쳐볼게요. 1200이네. 12,000이네. 12,000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세요. 이번 문제는 보기를 먼저 이렇게 보신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애들을 찾아서 체크하시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3번 하겠습니다. 3번. 대한상사의 2015년 1월 1일의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다. 단기대여금을 구하시오. 단기대여금. 이건 자산이네. 자산. 자, 그러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T계정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자산인 애들은 자산에다가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부채인 애들은 부채, 자본인 애들도 대변리식으로 다 적고, 단기대여금 자리 어딥니까? 자산이니까 차변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는 법이 있고요. 왜냐하면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은 같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차변이 금액이 좀 비니까 대변 거를 먼저 더한 다음에 차변에 남아있는 것들을 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일단 T계정 그려줄게요. T계정 그려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 T계정 그립니다. 자, 됐고요. 그 걔네들의 자리대로 적을게요. 현금, 선수금은 대변, 받으러, 대여금 비어있고,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좀 밑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미지급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아야 된다 해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1400 더하고 1800 더하고 5000 빼기 30 빼기 29 네, 160만원 나오네요. 답은 160만원 되겠습니다. 160만원 2번입니다. 뭐 간단하죠. 이거 종합문제라고 해도 이건 어려운 종합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4번 아니면 5번. 그러니까 4번 5번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번부터 갑시다. 자,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단기 소모품의 미사용분은 얼마냐라고 하고 있고, T계정에서는 이름이 소모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산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미사용분 물어보는데 T계정 이름이 소모품 B 비용 계정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요 두 개 차이점 요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은요,
밑에 빈칸에다가 좀 판서하듯이 할게요. 자, 소모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기간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보통 취득을 할 거예요. 취득. 소모품은 뭐 사무용품이라든지 1년 안에 쓰고 없어지는 것들이 소모품입니다. 비품과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비품은 1년 넘게 쓰는 유형 자산들, 모니터나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고요. 소모품은 1년 안에 쓰고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1년 안에 쓰고 사라지는 자산이면 우리가 이제 구분했을 때 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저가 있고 재고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사무용품은 내가 팔려고 사온 자산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은 당좌자산입니다. 1차적인 정리했죠. 자, 그리고 이제 취득부터 이야기할게요. 다시. 자, 취득합니다. 보통은 뭐 그날 필요한 볼펜이 있다면 그날 필요한 볼펜을 그때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왕창 사오잖아요. 그리고 서랍에 두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모품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이 하나 있고, 아, 글자가 너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자, 다시 적어볼게요.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취득할 때 소모품비라는 계정으로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 계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쓸지를 모르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든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분계를 적어보면 소모품 이렇게 적고 현금 줬다고 할게요. 현금. 소모품비로 만약에 처리했다면 두 번째 케이스 소모품비라고 하고 현금 뭐 이렇게 하겠죠. 금액은 제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2월 31일 결산을 하는 시점이 옵니다. 자, 결산을 딱 하려고 창고에 가서 이제 물건들을 세어봅니다. 세어보니까 미사용분이 그냥 안 쓴 거죠. 남아있는 거죠. 미사용분이 40만원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은 반대말로 하면 사용분은 60만원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두 중에서 하나만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분계를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창고에 가니까 안 쓰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40만원 있네 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비사용분은 최종적으로 장부에 뭐라고 보고되어야 하냐면 소모품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자산이 뭡니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소모품이라고 보고돼야 되고요. 두 번째, 사용분은요, 쓰고 없어진 거죠.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항상 쓰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모품 B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냐,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장부에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금액을. 항상 결산은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갑니다. 첫 번째 케이스, 나 예전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었어. 근데 지금 창고에 가보니까 이 소모품이 40만원 밖에 안 남아있네. 그러면 첫 번째, 40만원으로 맞춰야 되겠지. 100만원 그럼 너무 크잖아. 얼마를 줄여야 40만원 됩니까? 60만원 줄이면 되겠지. 그리고 차변에 뭐라 적습니까? 그럼 야, 왜 줄었는데? 써서 없어졌으니까. 소모품비 60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일단 아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결산 때도 나옵니다. 빨간 색깔 분계 요거 있죠? 요거는 결산 때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최초에 살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기말에 보니까 안 쓰고 남아있는 게 40만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럼 자산 처리하자. 장부에 지금 자산 처리 하나도 안 돼 있지? 네. 그럼 40만원 처리해. 그럼 대변은 어떻게 할까요? 비용 너무 많이 찍겠잖아. 비용 취소해야지. 소모 품비 비용 취소. 일단 이렇게. 자, 여러분, 분계가 지금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어쨌든 뭐 분계는 좀 달라요, 미묘하게. 근데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장부에 보고가 됩니다. 금액이 이렇게 맞춰져요. 위에 분계를 하든 아래쪽으로 분계를 하든 금액은 이렇게 제가 녹색깔 네모치는 저 부분처럼 금액이 맞추어진다고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잠깐 필기하실 분들 잠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자, 단기 소모품 미사용분의 금액은 뭐냐 하거든요. 요거는요, 보시다시피 날짜를 잘 보세요. 10월 25일이 시간상으로 맨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위아래로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3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참고 목적으로 분계를 또 다 적어 보겠습니다. 10월 25일. 요거는 분계 할 줄 알고 이해만 되시면 사실은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오긴 해요. 답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일일이 분계 다 끊어 드립니다. 자, 소모품이라는 계정을 나타내는 T 계정입니다. 그리고 자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다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사건이겠죠. 자, 그래서 10월 25일 차변 거래죠. 소모품이 차변에 있었습니다. 금액은 5만원. 대변에는요, 현금 5만원 적혔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12월 31일 분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31일 분계 보시겠습니다. 자, 소모품이라는 계정에 대변에 적혀 있다라는 말은 소모품이라는 계정 자체가 분계할 때는 대변에 나왔을 겁니다. 소모품이요. 지금은 T 계정 이름이 소모품이니까. 그리고 2만원이 적혔을 거고, 차변에는 소모품 B가 적혔다는 뜻입니다. 2만원으로. 여기까지는 됐죠. 자, 마지막으로 12월 31일 해가지고, 뭐 차기 2월 돼 있는데, 요것도 일단 적고 설명드릴게요.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변에 적혀 있다라는 말은 분계를 했을 때 소모품이 대변에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차기 2월이라 적혀있죠. 그대로 적습니다. 차기 2월. 글자가 더러워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펜이 좀 좋은 펜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셔서 다 적었죠? 네, 제가 채팅을 좀 늦게 읽었네. 네, 자, 10월 25일날 소모품을 샀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첫 번째 분계가 됩니다. 소모품을 샀어요. 현금 주고. 두 번째, 12월 31일에 이제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소모품을 2만원 줄였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소모품은 3만원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미사용분은 얼마냐 라고 했잖아요. 답은 이렇게 3만원이 답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마지막 분계는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하면 요 세 번째 분계 얘거든요. 얘는 차기월이라 적혀 있다라는 말은 기말에 있는 소모품 내년 1월 1일날 또 자산으로 넘기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 정도로만 좀 아시면 되겠고요. 네.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도 일단 분계 다 끊어 드릴게요. 이것도 시간 순서 보세요. 4월 1일 먼저, 그 다음에
2번, 3번이죠. 근데 특징이 있죠. 위에는 3번에 보시면 차기월이란 표현을 썼죠. 그 아래쪽은 손익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의 계정은요, 소모품이란 자산 계정이니까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은 재무상태표 계정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기월. 그 다음에 소모품비와 같은 수익과 비용 계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올 한해 딱 다 쓰고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마감을 하고 다 제거를 시킨다 했잖아요. 제로 베이스로. 그렇게 제거시킬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손익이라는 계정입니다. 손익이라는 계정. 그래서 손익이라는 계정을 쓰는 겁니다. 저기 이제 집합 손익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뭐 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요 정도 마시고 혹시나 또 문제 풀다가 나오면 추가적인 설명 드리는 식으로 할게요. 네, 이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분계를 이렇게 4월 1일 거 여기다가 적을게요. 4월 1일 소모품비라는 계정의 차변이죠. 그러면 소모품이 차변에 생겼다. 소모품 B가 차변에 70만원 생겼다. 그리고 현금 70만원 됐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첫 번째 소모품 보이죠? 요거는 우선 소모품비가 대변 50만원.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소모품 50만원 이렇게 생겼겠죠. 마지막 소모품비 대변 2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손익 20만원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소모품비도 아예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해석할게요. 네네. 남는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5번이 일단 5번 답을 말씀드리면 5번 답은 3번입니다. 5번 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미사용분은 안 쓰고 남아있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보고서 장부에 소모품으로 보고되는 게 미사용분이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적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금 밑에 살짝 보이실 건데 여기 보이세요? 미사용분 소모품인 계정으로 처리되는 거 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최종 보고되는 게 미사용분인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넘어간다라는 말은요, 일단 재무상태표 계정은 다음에 넘어간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소모품비는 다음으로 넘긴다라는 표현보다는 비용이잖아요. 수익이나 비용은 다음으로 넘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소멸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마감을 해서 소멸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익과 비용, 내년이 딱 됐을 때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카운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액 얼마, 수익은 얼마, 비용은 얼마 이렇게 처음부터 카운팅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좋은 질문 해 주셨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또 한 번 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네. 자,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제 말씀드리자면 분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5번 문제. 자, 4월 1일날 소모품을 샀어요. 근데 이제 위의 문제랑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한번 조금 같이 보이게끔 해보겠습니다. 조금 같이 보이게끔. 자, 아까 4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자, 색깔을 좀 입히겠습니다. 4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소모품들을 취득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었다는 거 차이죠.
근데 5번 문제는 분계로 막상 바꿔보니까 소모품 B로 처리했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점이고, 이제 5번 문제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5번 문제로 넘어와서 12월 31일 분계를 딱 보니까 소모품을 늘리고 소모품 B를 취소시켰죠. 자, 처음에는 내가 소모품 B를 70만원으로 인식했다가 50으로 줄였죠. 50만큼 줄였죠. 그러면 지금 장부에는 소모품 B가 20만원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난 올해 비용 20만원만 처리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러과 동시에 차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아예 늘려버렸죠. 이 말은 나는 또 자산 소모품이라는 거를 50만원으로 보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모품이 미사용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50만원이 되는 거고, 됐죠? 자, 다시 이제 소모품 B로 다시 돌아갈게요. 70만원으로 적었던 거를 50 취소했다면서요. 그래서 최종 보고되는 게 20만 남아있다면서요. 그죠? 그것조차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없앤 거예요. 제로 베이스 만들려고. 제로 베이스 만들었죠. 그리고 차변에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요, 이런 식으로 다 없애주다 보면 차변에 손익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차변에 비용들을 없앤 것들은요, 차변에 손익으로 다 적힙니다. 이런 식으로 차변에 손익으로 적힐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보세요. 수익들은 애초에 분계할 때 대변에 막 분계하겠죠. 수익 대변에 분계하잖아요. 그것도 막판에 12월 말에는 손익으로 바꾸거든요. 그럼 그 대변에 있던 수익들을 다 차변에 적으면 제거잖아요. 그러면서 대변에 손익 그건 이제 대변에 적어야 돼. 대변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총 비용과 총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손익이라는 말 자체는 손실과 이익의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손익이 차변에 쌓이고 대변에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개가 탁 상계 처리가 되면 결국은 남는 거는 대변에 손익만 남는 거지. 그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지금은 요까지는 제가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이해되신 분은 이해하시고 안 되신 분은 일단 패스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이제 한 번 더 끊을게요. 지금 이제 재고자산으로 카테고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까지가 당좌 자산이었습니다. 예, 요까지 당좌 자산이었으니까 잠깐 한번 끊었다가 이제 마지막 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이따가 한 55분쯤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